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6년 전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결혼 생활로 이어졌는지 가끔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팔고 있던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해온 여성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에 자신 있어 보이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요가 강사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금방 호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건강한 생활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레슨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제안에 저는 기꺼이 좋다고 했어요. 연애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게 된 거죠. 그녀는 정말 요가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주 만나서 요가를 배우면서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연애한 지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사업가에 숨겨진 딸이에요. 그날 밤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았는데 최근에서야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 아버지가 사실은 제법 알려진 사업가라는 걸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집안 사정을 가지고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사는 그녀가 더욱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때 저는 그녀에게 평범한 삶의 안정감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저희는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그녀의 출근 시간이었어요. 요가 강사라면서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고 어떤 날은 오후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수업 스케줄이 유동적이라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요가 학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항상 애매했어요. 작은 학원이라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거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업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내에게 다가와서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지나간 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회원님이라고 하던데요. 그분 누구예요? 그냥 예전에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니라 요가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따져 묻자 아내는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곧 자격증을 따서 진짜 강사가 될 거거든요. 미리 말한 것뿐이에요. 미리 말한 거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요가 수업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공부한 걸로 가르쳐 준 거예요. 실력은 있다고요. 저는 아연했습니다. 1년 넘게 그녀에게 개인 레슨비까지 지불하면서 요가를 배웠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직업에 대한 거짓말이 밝혀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의 출처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월급이라고 가져온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이요? 왜 대출을 받아서 월급인 척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곧 진짜 일자리를 구할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아내가 받은 대출금만 약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저는 그 돈이 저희 생활비로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당 부분이 그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여성과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런데 임신한 아내를 보며 저는 참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내가 변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내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러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아내가 실제로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SNS를 통해 그녀의 친구들이 올린 사진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집안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아지가 난리를 쳐서 그래요. 제가 정리해놨는데 또 어질러놨어요. 그런데 저희 강아지는 평소에 얌전한 편이었고 그런 정도로 집을 어지럽힐 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명백히 아내가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강아지 탓을 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장하는 것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연예인에 대해 마치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랑 예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히 길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것에 불과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출생 비밀마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던 사업가 아버지 이야기,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실제 가족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신 평범한 분이었어요. 사업가도 아니었고 숨겨진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딸이었을 뿐이었어요. 이것까지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결혼 전에 저에게 한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도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아내가 단순히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의 행동 패턴이 그것과 매우 유사해 보였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증상이에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점차 그 거짓말에 자신도 빠져들어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도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반응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은 저희 아이였어요. 아직 어린 아이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과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아이 앞에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엄마가 바빠서 못 갔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친구들과 만나느라 바빴던 건데 말이에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란다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어요. 아내의 거짓말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날로 커져갔어요. 결혼 후 그녀가 받은 대출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저희 가정의 부채가 되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 돈을 뭐에 쓰셨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생활비로 쓴 거죠 뭐요. 그런데 저희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5천만 원이 그렇게 쓰일 리는 없었어요. 상당 부분이 그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아내가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겠다던 말도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내와 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작은 일에도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조차도 저는 의심하게 되었어요. 정말 마트만 다녀온 것인지 다른 곳은 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이 계속되다 보니 저희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대화를 나누어도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식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결국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나희 변호사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개인 신상과 가족관계, 직업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기만하거나 은폐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어요. 혼인 취소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거짓말이 결혼 결정을 좌우할 정도였는지가 핵심인데 아내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을 모두 보고 결혼했다면 가정사를 속인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였어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경제적 무책임,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양육 환경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입증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적어도 아이만큼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만든 5천만 원의 부채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명확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혼 이후 발생한 아내 채무 5천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원은 아내 개인 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어딘지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카드 내역들을 정리해서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을 입증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아내의 허언증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허언증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의학적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심하다고 강제 치료나 입원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해보기로 했어요. 비록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받을 의지를 보인다면 저희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을 주었어요. 불신과 갈등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정서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요? 매일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실망하는 일의 반복.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과연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저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저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당신의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병원에 가봐요. 그런데 아내는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저는 정상이에요. 왜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치료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거짓말과 불신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것을 뛰어넘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아내의 거짓말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경제적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까지요.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고 정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6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아이에게도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와 저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신뢰의 중요성, 정직한 소통의 가치,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까지요.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거짓말 속에 갇혀있던 6년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진실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인생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편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즐겨보세요.